자, 안녕하세요.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고 자주 보니까 어쨌든 신선도가 떨어지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화학결합 계속 수소결합까지 봤죠. 그래서 두 개가 더 남았는데 생명체에서 유용하게 활용되는 그런데 사실 이 둘 중에 하나는 엄밀히 말하면 결합은 아니고 그래서 일단 먼저 반데르발스 인력이 뭔지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이게 이걸 또 까먹고 안 가져왔네. 그 반데르발스 인력이란 거는 참 어떻게 보면 약간 신기한 첫 번째 이전 배를 봤던 이온 결합, 공유 결합, 수소 결합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내가 수소 결합을 만들고 싶어도 내가 어떤 자격 요건이 되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는 거고 공유 결합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반데르발스 결합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범용 누구든지 다 이 반데르발스 결합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결합, 차별하지 않는 결합인데 이 성질은 뭐냐면 무엇이든 두 원소라든가 두 물체라든가 분자라든가 그런 것들이 서로 매우 매우 위험할 정도로 가까이 가면은 이것들이 이제 이 결합을 형성을 한다는 거죠. 뭐냐면 이런 그림을 이제 반데르발스 결합을 설명하기가 참 쉬운데 두 개의 이제 원소라고 이거를 쳐도 좋고 무슨 분자라고 쳐도 좋고 어쨌든 이 물체가 있으면 원소라고 칩시다. 원소를 중심으로 전자가 마구 무작위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의 개념에 의하면은 전자는 어디가 있는지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막 전자가 마구마구 돌아다니는데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이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느 그 순간에 찰나를 스냅샷을 딱 찍었다고 칩시다. 스냅샷을 여러 개 다다다닥 찍는다고 쳐. 그러면 어떤 순간에는 이 전자가 이쪽 왼쪽에 있는 원소의 전자는 지금 여기에 갑자기 와 있어. 그런데 이 오른쪽 상대방의 아주 근접한 원소의 전자는 그 순간에 어쩌다 보니까 여기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쪽은 전자가 이쪽에 와 있으니까 소위 말하는 델타, 지난 시간에 봤던 그 부분 전하가 이거는 약간 마이너스를 띠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쪽은 전자가 저쪽에 가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부분 전하가 플러스를 띠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일종의 이온 결합 같은 것이 형성이 된단 말이죠. 그게 바로 반데르발스 결합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스냅샷이에요. 마치 교류가 흘러가듯이 어떤 일정한 방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를 평균값을 내보면은 마치 우리가 하나하나 움직이는 거, 이거 사진이, 동영상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사진 한 장씩 찍었을 때 마치 물 흐르듯이 움직이는 동영상이 되듯이 이것도 부분을 스냅샷을 찍어서 이걸 생각을 한다 그러면 항상 일정하게 너무나 빠른 시간, 빨리 움직이고 있으니까 전자가. 항상 일정하게 항상 이런 인력이 존재하는 걸 약간의 약하긴 하지만 이온 결합과 같은 인력이 존재하는 그것이 바로 반데르발스 인력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그 크기를 보면 사실은 매우 우습겠지. 반데르발스 수소 결합보다도 훨씬 더 약한 결합이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결합의 세기를 다시 한번 순위 매김을 한다 그러면 공유 결합이 가장 강력하고 그 다음에 이온 결합, 그 다음에 수소 결합, 그 다음에 반데르발스 결합. 하지만 공유 결합처럼 그 아주 강력한 결합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냐? 물론 공유 결합은 나름대로 고분자 물질을 만들고 그것을 유지하는 데는 꼭 필수적인 결합이지만 믿고 우리가 항상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뭐 어딘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직스러운 그런 결합이긴 하지만 아주 약한 수소 결합, 이온 결합, 반데르발스 결합들은 너무나도 중요한 생명체에서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수행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역시 이런 것들이 없으면 생명체 유지가 불가능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갔을 때 발생한다는 얘기였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그런 두 물체에 근접했을 때 인력이니까 이런 두 물체가 분자가 또는 원소는 아니지만 분자가 이렇게 생긴 분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 두 분자가 이렇게 가까이 가면 반데르발스 인력이 발생을 하겠죠. 어느 순간에. 이런 것과 얘네 둘이 이렇게 생긴
두 물체가 이렇게 근접하는 것과 어디가 반대로 봤을 때 인력이 훨씬 더 강하게 발생을 하겠어요? 당연히 여기지. 또 반대로 봤을 때 여러분 또 이런 식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물체, 이런 두 표면을 가진 물체가 이렇게 가까이 갈 때도 반대로 봤을 때 결합이 딱 아주 안성맞춤으로 이러한 표면을 가진 두 물체를 상보적인 그런 표면을 가졌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같은 분자량을 가지더라도 이 면적이 서로 마주보는 그 표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반대로 봤을 때 인력이 훨씬 강해지는 겁니다. 하나의 예시로서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같은 탄소의 개수와 같은 수소의 개수를 가진 같은 분자량을 가진 거지만 이 두 물체가 어떤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느냐 이 유기체들이 따라서 이렇게 끓는 점이 달라요. 끓는 점이 높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둘을 분리하기가 훨씬 더 힘들어진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이런 표면적보다 넓으면 넓을수록 서로 이렇게 마주보는 표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반대로 봤을 때 인력은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바로 이런 상보성이 차에 놔두고 가지고 이거 아이패드를 차에 놔두고 와가지고서 이게 안 되네 지금 컨트롤이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정신없이 자 이게 반대로 봤을 때 인력이 여러 군데에서 많이 사용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놀랍게도 이거 물론 단백질 구조를 유지하는 데도 사용이 되지만 이 항원과 항체 결합을 형성시키는데 반대로 봤을 때 결합이 가장 큰 힘을 항원과 항체 결합은 사실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들을 항상 믿음직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결합이잖아요. 그런데 그 결합이 이렇게 약하되 약한 반대로 봤을 때 결합에 의해서 유지가 된다는 사실 그러니까 무시 못할 거란 얘기죠. 마치 지난 시간에 수소 결합이 벨크로처럼 벨크로 한번 딱 붙여놓으면 그래도 믿음직스럽게 큰 것도 걸어놓을 수 있고 하는 것처럼 이것도 그 다음에 효소와 기질 결합도 물론 효소 기질 결합이 반대로 봤을 때 결합 하나에만 의존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여러 가지 케바케가 있으니까 어떤 효소는 동시에 반대로 봤을 때 결합, 수소 결합, 이온 결합을 다 사용하는 그런 뭐 효소 기질 결합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 점에서 효소가 만약에 이 효소가 이런 기질 결합을 할 때 어떤 효소가 갑자기 나도 뭔가 좀 진화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약하디 약한 결합만은 공유결합판 한번 써보자. 기질과 결합을 하는데 왜 다른 효소들은 맨날 이런 쓸데없는 약하디 약한 결합만 할까? 공유결합으로 한번 이걸 해보자라면 그 효소는 어떻게 생각해요? 훨씬 더 안정적인 효소. 기질과 결합을 공유결합으로 형성할 수 있으니까 튼튼하고 안정적인 효소. 그런 효소는 왜 없을까? 근데 생명체에서 그런 효소는 없거든. 뭐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지 않아요? 만약에 어떤 효소가 기질과의 이런 상호작용할 때 그 힘을 공유결합에 의존해서 한다면은 만약 그 효소는 어떤 좋은 효소일까 나쁜 효소일까? 아, 완전 쓰레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한번 결합해놓고 그거 떼어 놓으려면은 힘도 들고 뭐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런 효소를 어디다 갖다 써? 빨리 이 스피드가 최고인데. 그러니까 그런 약한 비공유 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 가지 순간적으로 이렇게 모든 일을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거에 적합한 그런 결합이다라는 얘기. 또 반드르바스 결합을 볼 수 있는 또 상상지 못한 희한한 곳에서 이 반데르바스 결합을 볼 수 있는데 도마뱀이 어떤 도마뱀은 이런 유리 벽면을 그냥 이런 면이나 유리면을 그냥 막 수직으로 암벽 등반을 하듯이 올라갈 수 있는 도마뱀이 있습니다. 저쪽 동네 미국의 남부 쪽에 주로 잘 서식을 하는 겟코 도마뱀이라고 하는 이 친구인데 이거는 그냥 아무데나 마치 지가 무슨 스파이더맨이라고 팍팍팍팍 올라가는 아주 부러운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것의 원천이 보니까 이 발바닥이 그런 벽면과 반데르발스 인력을 순간적으로 형성을 시켜가지고 착착착착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처음 알았을 때 몇 년 전 일이지만 이것을 내가 신발에다가 이걸 어떻게 이용해가지고 반데르발스 신발을 해가지고 나도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장갑과 신발을 이렇게 나도 그거 뭐 생각을 해보지만 나만 생각을 했겠어요 어디? 뭐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들이 생각을 해봐다가 안 되니까 아직 상품화가 안 됐겠지. 그래서 참고 있는 중인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런 반대로 장갑에나다가 만들어 볼까? 장갑과 신발로. 그래서 사람의 객고 도마뱀 화. 그래서 발바닥이 이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워낙 표면적이 딱 누르면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잖아 사실. 무슨 그런 약한 반데르발스 힘이 뭐 나온다 한들 그걸 가지고 어떻게 올라간다는 얘기야. 물론 체중도 가볍고 상대적으로 지탱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최적화된 진화된 몸을 갖고 있겠으나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결합은 우리가 볼 결합은 사실은 원래 결합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현상인데 많은 교과서에서 이것을 결합이라고 그냥 편의상 지칭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소수성 하나의 상호작용이지. 그러니까 인력이라고 하면 일종의 어떤 끌리는 힘이긴 하지만 그것이 유지를 시켜주는 어떤 결합과는 약간 결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물이라는 모든 생명체를 이루는 물질과 생명체가 물 속에서 태동을 한 지구상의 어떤 한계, 운명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물이 극성이기 때문에 물은 일단 극성 물질로서 모든 물질들을 편을 갈라버리잖아. 너는 친수성이야, 너는 소수성이야.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가 이제 보게 될 고분자 물질들을 볼 때도 처음에 우리가 파악을 할 게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어떤 물질이 있다. 녹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설탕? 이게 친수성이야? 어떤 뭐 단백질? 이거 친수성이야? 소수성이야? 이걸 먼저 확실히 파악을 해놓는 게 그러니까 그들에게 직접 어디 가서 일일이 물어보지 않더라도 야 너 친수성이니? 물어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어떤 물질의 화학 구조나 뭐 그런 걸 딱 보는 순간 넌 친수성이구나. 넌 소수성이구나 하고 파악이 되는 것처럼 왜 그게 중요하냐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그 물질이 세포 안에서 어떠한 행동 양식을 보여줄지를 이미 예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매우 중요한데 그런 식으로 친수성, 나하고 친한 녀석들만 난 데리고 놀 거야. 친수성 물질들은 뭡니까? 근본적으로. 딱 보면 넌 친수성이네 하고 알 수 있는 파악하는 근거가 뭘까? 어떤 물질이 극성이라면 친수성이지. 왜냐하면 물이 극성이니까. 극성이라는 얘기는 이온이라면 뭐 볼 것도 없는 거고. 얘는. 이온이 아니더라도 그냥 일종의 뭐 수소 결합을 통하든 뭘 통하든 좀 이따 보면 작용기라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화학을 아직 안 배웠을 수도 있으나 고등학교 때 배웠던 유기화학 정도만 보더라도 일단 여러 가지 작용기라는 펑셔널 그룹들은 있는데 그 작용기들 중에 많은 것들이 사실 극성을 띠게 하는 작용기들이 있잖아요. 아민이라든가 무슨 뭐 하이드록실이라든가 알데하이드라든가 뭐 그런 것들 작용기들은 전부 극성을 지금 띠게끔 되는데 그런 것만 보이면 무조건 그런 것들이 풍부한 물질이다 하면 너는 극성이야. 내가 뭐 점쟁이는 아니지만 넌 당연히 극성이라고 알아챌 수가 있는 건데 그와 반대로 그런 극성이 전혀 없는 물질들도 있잖아요. 그것들을 우리는 소수성이라고 하는 거고 그것들을 어쩌다 보니 그런 극성이 전혀 없는 물질들을 어떻게 구분을 하다 보니 그들은 지질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따로 떼어놔서 보게 된 거거든요. 그러한 비극성인 물질들, 비극성을 이제 물을 무서워한다기보다 물을 혐오하지. 난 너하고 뭐 손도 잡기 싫어. 손이 뭐야? 너하고 같이 옆에 있기도 싫어. 라는 그런 성질을 보이는 물질들을 소수성, 하이드로포빅 물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물질들을 역시 어쩔 수 없이 물과 맞대고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랬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물에 갑자기 어떤 소수성 물질이 갑자기 물 위에서 탄생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 그 물질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친수성 하이드로필릭이라고 하는 이 친수성 물질이 여기 있으면 물들이 여기 지금 이 그림에서 물과 물이 뭔지는 구분이 되죠, 이 그림에서. 그죠? 물과 물이 아닌 요 친수성, 물은 아니지만 이제 친수성이 델타가 있는 이런 친구들이면 그냥 마음대로 큰 격의 없이 이 친구들은 물과 그냥 막 어울려 가지고 서로 간에 상호작용을 하면서 잘 어울려서 자리를 잡게 되는데 이런 소수성 물질이 여기 있는 이 동네 소수성 물질을 딱 있게 되면은 그럼 물들이 갑자기 여기 와서 너 뭐냐? 뭐 이런 놈이 다 있지? 하고 막 둘러싼단 말이야. 에워싸. 이 표면을 전부 딱 에워를 싸는데 그 형상이 결국 어떻게 되면 물도 긴장을 하는 거지. 오, 소수성 물질이 나타났다. 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지? 정렬을 하게 돼. 물이 여기 이 주위를 표면을 정렬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물리학적, 현상학적으로 무슨 일이 생기느냐? 그러면 이 얘기 들어봤잖아요. 유명한 얘기니까. 엔트로피라는 이 얘기가. 엔트로피란 뭡니까? 지금 이 교실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매우 낮은 비정상적인 엔트로피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연적이지 않은 거죠. 자연은 이런 엔트로피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엔트로피가 낮은 거. 매우 힘들어, 이렇게 유지하기가. 불안한 거지. 에너지 측면에서 불안한 거예요. 에너지 주니까 너무 높아, 이거. 안정적으로 엔트로피를 높여야 돼, 이거. 그러니까 모든 우주 만물은 엔트로피를 높이는 방향으로 화학 반응이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화학 반응을 우리는 자발적인 반응, 저절로 일어나는 자발적인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자발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굳이 거기다가 에너지를 이제 쏟아부을 필요가 없는 거죠. 저절로 일어날 텐데 뭐. 근데 그 반대가 엔트로피가 낮아지는 반응, 어떤 반응이. 엔트로피 낮아지는 반응은 불안하고 잘 안 하려고 그러지. 이거 안 되는 일 아니야. 룰에 어긋나는 반응. 룰에 어긋나는, 뭐든지 언제든지 규정에 어긋나는, 룰에 어긋나는 이상한 짓을 하려고 그럴 때 우리는 뭘 해야 되지? 뭘 찔러줘야 되잖아. 그거. 그러면 그 찔러주는 게 에너지잖아요. 저쪽 동네에서. 우리 동네에서는 그걸 돈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그런 엔트로피가 낮아지게 되기 때문에 불안한 거야,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엔트로피를 높이려고 한단 말이야. 어떻게 하면 엔트로피가 높아질 수 있을까? 물의 입장에서. 이들과 접촉하는 면을 그나마 최소화시켜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들이 뭉쳐야 돼. 소수성 물질들이 자기들끼리 뭉치면 그나마 상대적으로 이게 물이 얘네들을 소수성 물질들과 접촉하는 면이 상대적으로 적어지면서 엔트로피가 높아지는 겁니다. 물의 엔트로피가. 그래서 안정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절로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저절로 물의 소수성 물질들이 일단 얘네들이 산계를 했다고 칩시다. 여기저기 군데군데 이렇게. 그러면 그들이 자기들끼리 집중을 하게 되는 현상이 자연적으로 발생을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그림처럼 그래서 이 두 물질이 소수성 물질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각각 각계 돌파를 당하느니 야 우리 뭉치자 이렇게. 그러면 이게 너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가 되는 거죠. 안정적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정적이 된다는 얘기는 엔트로피가 높아진다는 우리의 일반 상식적인 생각과는 다르게 엔트로피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러한 그래서 그러면 이 표면이 그러니까 이 표면이 바로 그 소수성 표면인 것이지. 이런 표면을 그나마 이 표면 이렇게 많은 소수성 표면적을 가진 것보다 그나마 얘네 둘을 줄이는 게 훨씬 낫잖아. 이것을 소수성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성 물질들은 자기들끼리 응집을 하는 기름방울을 물에다가 여기저기 이렇게 떨어뜨리면 저절로 그 기름방울들이 크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막 뭉치는 것도 하나의 그런 소수성 상호작용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자연적으로 저절로 일어나는 현상으로서 또한
생명체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어떤 임팩트를 가지는 현상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말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건 그냥 현상에 자기들끼리 뭉치는 거야. 근데 이게 화학 결합인가? 아니지. 뭔가를 이렇게 연결시키는 결합은 아니란 얘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들이 한번 뭉치면 유지가 돼. 물론 잘 그러고 싶으니까 저절로 그렇게 되는데 그 유지를 시키는 또 다른 화학 결합이 여기 개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무슨 결합일까 이게? 보세요. 이거. 반네르발스 결합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면적이 자기들끼리 딱 했는데 소수성 부위들이 이렇게 뭉쳤어. 자기들끼리 뭉쳐서 딱 가까이 근접을 했는데 보니 이 면적이 이렇게 딱 잘 맞아 떨어지잖아. 그럼 여기에 저절로 또 자연히 반데르발스 결합은 누구나 형성할 수 있잖아요. 가까이만 가면.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가까이 가면 반데르발스 반발력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또 선을 넘으면 안 돼. 또 가까이 가서 또 이렇게 친한 척 하다가 갑자기 이제 정말 우리는 친하구나 하고 절친이구나 하고 딱 들어갔다가 튕겨 나갑니다. 그래서 참 희한해. 인간관계랑 비슷해. 결합도. 그래서 이게 그 소수성 상호작용의 원리의 근간으로 해서 사실은 인지질이라고 하는 이 물질이 저절로 자기들끼리 응집을 해서 세포막은 우리가 두 겹으로 되어 있다는 거 알잖아요. 인지질 이중층이 생기는 이 원리가 그런 소수성 상호작용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고 그 실제적인 모습은 나중에 우리가 지질을 볼 때 이 장에서 볼 거니까 여기서 괜히 미리 볼 필요는 없는 것이고 단백질의 구조도 기기묘묘한 단백질이 사실 중요한 이유는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단백질은 우리가 단백질을 생명체에서 비유를 할 때 보통 저는 이런 일반 생물학이 아니라 뭐 생명과학의 이해라고 하는 그런 정말 고등학교 때 생물을 1도 안 들었던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생물을 가르치는 수업도 저쪽에서는 하고는 하는데 그럴 때 단백질을 얘기할 때는 이제 마법사라고 이제 표현을 일부러 해주는 거지. 별 희한한 일을 다 벌이니까 생명체 내 모든 매직을 단백질이 효소라는 어떤 측면 입장에서 막 벌려주니까 그러면 이제 모든 물질들이 전부 그런 중요한 일을 사실 하고 싶을 거 아니야. 빙의를 왜 물질이 그러고 싶겠으나 나의 이고를 물질에 빙의를 해보면 나도 효소 한번 해보고 싶다. 기왕 태어났는데 보람된 효소 같은 거 해보고 괜히 쓸데없이 보링하기만 한 무슨 뭐 탄수화물 뭐 이런 그러다가 뭐 괜히 분해가 돼서 에너지만 이렇게 내주는 탄수화물 같은 것보다는 효소라는 보람된 물질로 살다 가고 싶다. 전부 다 그러고 싶을 거 아니야. 근데 왜 효소는 오로지 유독 거의 익스클루시브하게 독점적으로 단백질만이 그것을 독점을 하고 있을까? 물론 거기에 대해서 정정 보도를 요구하는 RNA 같은 친구들이 있겠지. 잠깐 나도 효소할 수 있다 하고 이렇게 그러나 그는 일부에 불과하고 거의 대부분은 사실 효소는 단백질이다 제공을 해줘. 왜 그런 거야 이게? 왜 단백질이 도대체 뭐 어쨌길래 특별한 일이 있길래 효소 구실 같은 그런 아주 희한한 일을 단백질만 하고 있는 것일까? 바로 이 구조에 있는 거거든. 모든 물질의 기능은 생명체에서 모든 물질은 생긴 대로 노는 거예요. 생긴 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특별하게 생겼으면 어떤 특별한 기능이 나오는. 그러니까 단백질은 이런 짓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멋대로 이런 짓을 할 수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게 희한한 모습이 생겨나는 거지. 또 어떤 단백질은 이런 지멋대로 이렇게 막 그러니까 신박하게 별 희한한 모양을 자기 멋대로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단백질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탄수화물이나 지질이나 핵산은 그게 좀 부족한 거지. 그래서 바로 거기서 왜 단백질만이 효소를 왜냐면 이런 아주 특이한 구조가 효소가 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거니까. 항체라든가 효소 같은 것은 고유한 이런 구조가
아주 관건이잖아요. 그 구조가 어떻게 생기느냐? 바로 그 소수성 상호작용이 가장 기본적인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단백질이 있을 때 이거를 뭐 누가 미리 어떤 설계자가 디자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접혀라. 이걸 우리는 단백질 접힘이라고 얘기해요. 프로틴 폴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물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서 딱 처음 막 완성되는 순간 저절로 이게 접혀버리는 거예요. 저절로 바로 그런. 저절로 어떻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어떤 단백질은 이제 아미노산의 어떤 배열마다 구조가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어떤 단백질은 이쪽에 예를 들어서 소수성 부위를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 소수성 부위는 어떻게 돼? 스스로 접어야지 이렇게. 겸손하게 지가 안으로 들어가야지. 저절로 접히는 거지. 안쪽으로. 그 다음에 바깥쪽을 물 바깥쪽을 이제 형성하는 부위는 단백질에서 어떤 친수성 부위들이. 그래야 이제 물하고 이제 이렇게 막 소통을 하면서. 그게 단백질이 접히는, 그래서 어떤 고유한 단백질의 모양을 만들어내는 기본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이 소수성 부위가 자기들끼리 소수성 상호작용에 의해서 접어 들어가는 게 먼저 된 다음에 그 다음을 이제 사태 수습을 친수성 부위, 나머지 친수성 부위들이 사태 수습을 해주는 게 바로 단백질.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그런데 사실 이것을 유지시키는 실제적인 힘은 반대로 봤을 때 인력이다.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요 소수성 부위가 안으로 접어 들어가는 이것이 돌연변이에 의해서 여의치 못했을 때 여러 가지 병리 현상들이 발생한다는 것이 사실은 비교적 최근에 깨닫게 된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뭔 소린가 하겠지만 대표적인 예로 여기에 보이는 여러 가지 적혈구들 중에 간혹가다 뜨문뜨문 백혈구가 보이고 이것은 실제로 전자현미경 사진을 요즘은 전자현미경이 이렇게 칼라로 나와요. 옛날에는 전자현미경이 전부 흑백으로만 나와서 그것이 전자현미경의 한 가지 단점이었었는데 요즘은 워낙 컴퓨터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이미지를 전자현미경이 딱 찍어놓으면 컴퓨터가 알아서 색을 이렇게 쫙 입혀주니까 더 이상 전자현미경의 단점이 흑백으로만 이미지를 생성한다는 것은 더 이상 참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보면 적혈구들은 원래 이렇게 약간 찌그러진 방석 모양으로 예쁜 적혈구인데 여기에 간혹 보다 보면 이상한 적혈구도 보이잖아요. 길쭉하게 이렇게 초승달처럼 생긴 이것을 우리는 한국말로 낫형 적혈구 빈혈증에 걸린 증상이라고도 하고 그것을 낫형 또는 겸상 영어로는 시클셀 어니미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 히모글로빈이 적혈구에 전부 그득 차 있는 적혈구는 이 정도 상태로 완전히 성숙한 적혈구는 이 안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 안에 핵도 없고 DNA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헤모글로빈 단백질들만 그득 차게 된 완전히 특화된 그런 세포인데 이 안에 들어있는 헤모글로빈들의 구조가 엉망이 돼버린 거죠. 어쩌다 보니까 아주 돌연변이 하나예요. 어쩌다 아미노산 하나가 살짝 대리 출석을 하게 된 거죠. 원래 여기에 와 있어야 될 아미노산이 이 친구가 아니라 다른 아미노산이 여기 딱 와서 앉아 있는 그런 현상이 그런 돌연변이가 발생을 해가지고서 그렇게 되면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은 원래 헤모글로빈들은 이렇게 각자가 자유롭게 각계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산소를 딱 물고 딱 운반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건데 여기에 그 돌연변이 덕택에 여기 이렇게 볼록 소수성 부위가 표면에 튀어나오게 돼요. 소수성 아미노산이 표면에 그 돌연변이에 의해서 갑자기 노출이 되게 버린. 그러면 이 돌연변이 헤모글로빈은 완전히 공황 상태, 패닉 상태에 나서 어떻게 무슨 일을 벌일까? 숨겨야지. 자기의 노출된 소수성 부위를 숨기기 위해서는 이들이 무슨 일을 할까요? 이렇게 기찻길 옆 오막살이가 돼가지고 쫙 기차를 형성. 응집을 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이걸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히모글로빈들이 쭉 섬유소처럼 길게 늘어뜨려져 이상한 섬유소 헤모글로빈이 돼가지고서 가라앉아 버리는 거야.
세포 속에. 그러면 뭐 산소 운반은 이제 꿈에도 못 꿀 일이고 그러한 세포는 모양까지 변해지고 아주 큰 부작용이 생겨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헤모글로빈의 그 gem상적혈구 빈혈증을 유발시키는 그 특이한 케이스만이 아니라 원리를 알고 보니 뭐 광우병에 뭐 이상한 단백질이 뭐 돌연변이가 생겨서 그렇게 된다면 바로 그것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원래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뇌에 있는 프리온이라는 단백질이 구조가 변해가지고서 소수성이 갑자기 표면이 노출되는 그런 단백질로 변해서 응집을 하는 거라 걔네들도. 그래서 그 단백질이 응집을 해서 뇌가 갑자기 구멍이 뻥뻥 뚫리고 하는 그런. 당뇨는 뭐 안 그런 줄 아세요? 당뇨를 유발시키는 이상한 할 때 그 단백질이 갑자기 구조가 변해갖고 소수성 부위가 노출돼서 아주 특정한 유용한 단백질이 응집. 당뇨뿐이야 파킨슨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에서 막 조금 껄끄러워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그러한 병들이 사실 근본 원리들은 전부 이런 단백질 구조의 변화로 인한 저절로의 이런 자연 현상으로 구조가 변해서 응집되는 그런 것을 전부 다 밑에 깔고 있는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동시에 다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기본적인 단백질 구조나 그런 것에 대한 기본 기초 과학 연구가 상당히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는 그런 예, 현안이 되어오는 것이죠. 자, 정리하는 차원에서 결합들의 요약, 특성, 여러분들도 갖고 있죠, 이거 강의 자료에 그냥 넘어가고. 자, 그럼 이제 생물학적인 고분자 물질, 이게 본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몇 개의 과학 결합들의 특성을 이렇게 쫙 정리를 해본 것이고, 문제적 개그가 이거 지웠어야 되는데 그냥 안 지웠다 이거 뭐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은. 간혹가다 요즘도 나오고 유튜브에서 나오긴 하니까 근데 옛날에 나왔던 사람들이라서 이건 옛날에 통하던 개그인데 지금은 뭐 어쨌든 이 네 가지가 이 네 사람의 코미디언들이 각각의 생명 고분자 물질들의 특성을 대표하는 홍보대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이게 조금 바뀐 거 아닌가 싶을 수도 있으나 뭐 김주현이 지지를 대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 때문에. 그러나 포인트는 그것이 아니라 이 허경환이 지지를 대표할 수 있는 이유는 지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약간 다르게 이 네 가지의 고분자 물질 중에서 가장 단위체가 작은, 그러니까 그 사이즈가, 예를 들어서 나머지 친구들은 확장성이 자기가 이게 얼마나 큰 물질을 만들 수 있느냐라는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엄청나게 큰 물질들을 만들 수 있으나 지질은 놀랍게도 만들 수 있는 그 사이즈 자체가 리밋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고분자 물질 중에서는 가장 작은 고분자 물질이 사실은 지질이에요. 그래서 미안해. 그래서 그다음에 탄수화물 뭐 그렇다 치고 이 둘이 왜 단백질은 특이하기 때문에 단백질의 특성은 특별한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모르니까 내가 아무리 이걸 흉내내봤자 성대묘사라고 흉내내봤자 전혀 빵 터트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겠으나 단백질은 특별하기 때문에 이 친구가 단백질을 대표를 할 수 있고 핵산은 반대로 왜 매우 보링하기 때문에 구조가. 그래서 이 개그는 그 보링의 대명사였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자리매김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작용기는 얘기를 했고 각자의 가지고 있는 물질들마다 작용기가 화학적 특성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지. 이 생물학 시간 자체를 위해서 절대로 내가 작용기에 관해서 묻거나 하는 그런 월권 행위는 할 이유가 없죠. 내가 이걸 왜 여기에? 화학 시간에 가서 여러분들이 괴롭힘을 당할 텐데. 그래서
절대로 내가 다만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서로 상호 이 소통을 할 때 작용기를 그 물질에는 어떤 작용기가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작용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는 조금 소외감을 느끼게 될 테니까. 예를 들어서 단백질을 얘기할 때 아미노산의 기본 구조를 얘기하잖아요. 단백질이란 무엇이냐? 그럼 단백질은 아미노산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럼 그 다음 질문은 당연히 그럼 아미노산은 뭔데? 라고 묻잖아요. 그러면 아미노산이란 하면서 얘기를 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중앙에 무엇이 있고 왼쪽과 오른쪽에 무엇이 있는데 그 왼쪽과 오른쪽에 무엇이 있다라는 얘기를 할 때 이미 작용기, 특별한 작용기를 언급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왼쪽엔 아미노기, 오른쪽엔 카르복실기가 있고 하면은 그게 뭐야? 라니까 그것을 대충 알기 위해서 한 번쯤은 봐둘만 하다라는 그 정도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작용기들에 대한 간단한 이 화학식과 화학 구조와 그 다음에 특성이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해서 그 각자의 작용기에 대해 관한 어떤 우리가 상세한 내용을 암기하거나 알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이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고분자 물질을 만들 때 고분자 물질은 공유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유결합. 공유결합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형성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자, 고분자 물질은 지난 시간에 얼핏 언급을 했지만 생명체에서는 이것을 조립하는 방식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냥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물로 찍어내는 게 아니라 조립을 하니까 항상 생명체의 4가지 종류의 이 고분자를 우리가 떠올릴 때는 항상 어떤 기본적인 패턴으로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 단위체가 무엇이냐, 이걸 재료가 뭐냐, 원료 컴포넌트가 뭐냐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핵산이 뭔데 뭘로 만들어졌는지라는 얘기죠. 핵산은 뉴클리오타이드라고 하는 작은 이런 부품으로 만들어졌다. 그럼 그 뉴클리오타이드들이 연결이 돼서 그럼 각각의 뉴클리오타이드들이 어떤 공유 결합을 따뜻하게 이루었을 거 아닙니까? 당의 경우는 어떻게? 녹말, 어저께 봤던 그 녹말이라든가 무슨 수크로스, 설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럼 탄수화물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탄수화물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체는 단당류가 되는 거지. 단당류. 여러 가지 몇 개의 단당류가 있는 포도당을 위시한 단당류들이 있는데 그 단당류들이 공유결합을 이렇게 이룰 거 아닙니까? 단백질은 아까 언급했듯이 아미노산이라고 그 아미노산들이 공유결합을 딱 이뤄가지고서 길게 단백질을 만들 것이고 지질의 경우에는 지방산이라고 하는 단위체 가장 그 최소 단위 지방산이 그런 식으로 또 공유결합을 이뤄서 지방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한 패턴을 딱 알고 그러면 그 여기저기에 쓰는 공유결합들이 4가지 종류의 서로 다른 공유결합이 있을 테니까 아우 짜증나. 그걸 전부 다 외워야 될 거 아니야. 각각에 따라 이름이 다르잖아. 예를 들어서 이 단백질을 형성하는 데 쓰이는 아미노산들을 연결하는 공유결합의 이름은 우리가 펩타이드 결합이라는 공유결합. 펩타이드. 핵산은 뉴클리오타이드들이 이렇게 연결되는 그 결합의 이름은 인산 이에스테르 결합이야. 포스포다이에스터 본드라고 하는. 아유 짜증나. 그 다음에 단당류들이 이제 딱 연결이 되어 가지고서 포도당들이 쭉 나열이 되면 그게 녹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결합은 무엇이냐? 그거는 글리코시드, 글라이코세릭 번드라고 해서 글리코시드 결합. 그 다음에 지방은 이름이 아주 예뻐요. 물론 핵산도 예쁘지. 에스터 결합이라고 하는. 이거 언제 일일이 다 외우고 있냔 말이야. 승질나게. 자, 그런 결합이 있으니까 물론 지칭을 할 때 결합이 다르다는 이름을 불러주는 이름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어디 딴 데 가서는 물론 그런 결합의 이름을 묻는 시험 문제도 여러분들이 접했을 수도 있으나 이 시간에는 그것을 염려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제가 더더군다나 이런 그러니까 오픈북 테스트에다가 멍청하게 무슨 지방산을 연결하는 결합의 이름은 무엇인가라고 딱 묻고 그런 문제를 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포인트는 그것들의 공통적인 핵심 그 모든 4가지 종류의 다른 그런 결합 각각의 그
단위체들, 생명체를 이루는 고분자 물질들을 이루는 각각의 각 그룹들의 단위체들을 연결시키는 공유결합들의 공통적인 특성은 무엇이냐 하는 게 바로 이 축합 반응이라는 얘기죠. 그 공유결합이 그것이 우리가 이름을 무슨 글리코시드 결합이라고 부르던 포스포다이에스터 본드라고 부르던 그것까지 건 내 알 바 아니고 그들의 공통점은 축합 반응이라는 그런 미명하에 이런 반응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개를 서로 연결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 두 개를 연결시키는 하나의 공유결합을 여기다 빨간 선으로 이렇게 딱 선을 딱 그으면 된다. 이 그림에서 그냥 선긋기로 하면 끝이지만 실제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야, 너희 둘이 연결시키고 싶지? 너희 둘이 어떻게 해서든 알아가지고 물 하나만 나한테 갖다 바쳐. 그럼 내가 연결시켜 줄게. 그러니까 물 한 분자가 빠져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쪽에서 OH가 빠지고 이쪽에 H가 빠져가지고서 한쪽 각각의 양 어깨를 탈골시켜가지고서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그 대신에 물은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물이 빠져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물을 뺀다. 영어로는 이것을 condensation reaction이라고 하는 얘기가 condense, 축합, 이게 줄인다는 얘기잖아요. 물을 빠뜨리는, 물 한 분자가 빠져나가면서 둘 사이에 공유결합이 형성되는 그런 종류의 공유결합의 일종이지, 이게. 근데 이것이 보면 아까 얘기한 글리코시드 결합이나 펩타이드 결합이나 에스터 결합이나 포스포다이에스터 본드랑 전부 다 똑같이 똑같은 원리로 축합 반응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각각의 이름이야 그렇다 치고 그건 니들 호적이나 올려 알았어. 그러나 내가 알 바는 그들은 전부 물이 한 분자 빠져나가는 공유결합이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뭐 되는 거지. 자, 야 재밌네. 한 번 더 하자. 야 이거 재밌다 야. 우리 둘이 딱 이렇게 연결되니까 한 번 더 하자. 그래 물 한 번 가져와. 물만 뺄 수 있으면 둘 사이에 물만 뺄 수 있으면 언제든지 오케이. 한 번 더. 그럼 이제 드디어 세 개의 단위체로 이루어진 하나의 고분자 물질이 된 거죠. 이것이 축합 반응입니다. 단순 변심을 했어. 변심을 해가지고 리펀드를 받고 싶단 말이야. 가서 나 이거 되돌리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보통 가면 단순 변심이지만 어쨌든 영수증만 가져가면 돌려주잖아요. 여기서 영수증은 뭘까? 물인 거지. 물만 가져오면 제가 대신 이거 돌려드릴게요. 되돌려 드릴게요. 그 반대 작용을 그럼 반대 방향에 그러니까 그 반응을 우리는 뭐라고 이름을 지으면 될까? 축합 반응의 반대 방향에 역방향의 화학 반응. 축합 반응은 이거를 쌓아가는 거지. 벽돌 쌓기를 하는 거지. 이렇게 쭉쭉쭉쭉. 자, 그런데 아이 벽돌이 마음에 안 들어 이거. 떼버리자. 물을 가져오라는 거죠. 물만 가져오세요. 제가 이거 떼드릴게요. 물을 얹어가지고서 띄어버리는 반응. 가수 분해.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그 가수분해라는 게 바로 그 반응이에요. 가수분해. 물을 하나를 집어 넣어주면서 물이 들어가면서 요 반응이 요 공유결합이 부서져 버리는 반응. 가수분해. 그래서 원래 영어로 그것이 원어가 hydrolysis. 라이시스라는 얘기는 뽀개버린다는 얘기거든요. 물을 첨가해서 요거를 파괴해버린다는 뜻에서 하이드롤리시스, 번역하면 가수분해가 되는 거죠. 바로 아까 그 그림의 정반대 그림이 가수분해요. 여기서 세 개로 기분 좋다 했는데 이제 난 돌아가고 싶어. 나 집에 갈래. 하면 그래 알았어. 네가 가져간 물 하나만 가져와 그럼. 그래서 띵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 가수분해 아까 이쪽 방향으로 가는 축합 반응 자발적 반응일까 비자발적 반응일까? 이거 자발적 반응? 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생명체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된다. 생명체가 원하는 반응이지 물론. 생명체를 이루려면 모두 만들어야 되고 모두 만들어주고 무슨 해야 되니까 생명체가 원하는 그런 열망하는 반응이긴 하나 비자발적 반응입니다. 이것이 왜 비자발적 반응일까? 자발적 반응과 비자발적 반응을 이제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는 무엇이냐? 엔트로피.
이렇게 되면 엔트로피가 여기서 이러고 있는 친구들과 이렇게 변한 친구들 사이에 보면 여기서 이렇게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되는 이렇게 되면 이것이 엔트로피가 증가를 했을까? 감소를 했을까? 정렬이 됐잖아요. 이렇게. 좀 있다가 3분 있다가 여러분들의 엔트로피는 확 늘어날 거 아니야. 그지? 그러고 있다가 한 10분 있다가 다시 엔트로피가 탁 줄어들고 그런 것처럼 무질서하게 된 상태가 이렇게 막 서로 각각의 분산되어 있는 상태가 정렬이 되면 엔트로피가 줄어드니까 그것은 비자연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비자발적인. 비자발적인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원래 안 되는 반응이야. 비자발적인 반응은 불가능한 반응이라고. 뭐 불가능은 아니지만 원래 하면 안 되는 건데 이거. 내가 특별히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뭐가 가져와야 되지? 돈 가져와야지. 에너지를 여기다 에너지를 주입해야만 가능한 반응이다라는 얘기. 그러면 이 반대인 가수분해는 뭘까? 비자발적, 자발적. 왜? 이렇게. 근데 하나라도 띄어내면 아무래도 뭔가 엔트로피가 늘어날 거 아니야. 이건 자발적 반응인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뭐? 에너지가 방출이 될 것이고 이거 자발적, 비자발적. 자발적. 저절로 일어난다는 얘기죠. 걱정 안 해도. 다만 저절로 일어나는 반응이니까 내가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오산이고 이러한 저절로 일어나는 반응이라 할지라도 세포 안에서는 누구의 도움 없이는 이것은 안 일어난다? 효소 없이는 안 일어나는 반응이라니. 효소 없이 이거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오산. 되긴 되지 자발적 반응이니까. 좀 오래 기다리셔야 될 거예요. 얼마나 오래? 한 몇천 년? 그러니까 아예 내가 효소 부르고 말지. 하여튼 그런 반응이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러한 생명체 고분자 물질들을 살펴보기 전에 미리 그 반응을 얘기한 이유가 이들을 이루게 한 그 공유결합의 근간이 전부 다 동일한 축합 반응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다시 원상태로 돌리기 위한 그 반응은 그 반대로 가수분해이고 그것이 그 똑같은 원리가 이 모든 네 가지 종류의 고분자에 다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10분 있다 봅시다.